비가 오는 날이면 비냄새가 그리워져. 그 끈적하고 뜨거운 비릿한 말이야. 사람들은 나를 악마라고 부르더군. 희대의 살인마, 사이코패스, 그런 뻔한 딱지들을 붙여대며 안심하고 싶겠지. 하지만 나는 말이야, 스스로를 청소부라고 생각했어. 이 썩어 빠진 세상, 탐욕으로 가득 찬 부자들과 몸을 파는 여자들이 판치는 이 오물을 누군가는 치워야 하잖아. 신도 포기한 이 도심의 쓰레기들을 내가 대신 처리해준 거야. 내 역할은 그거였어. 세상이 감히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하는 심판자. 내가 휘두른 해머는 흉기가 아니라 이 사회의 골문 곳을 터뜨리는 수술칼이었던 셈이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은 정체 모를 공포에 잠식당했습니다. 불과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0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전대미문의 연쇄살인마 유영철. 그의 범행은 기존의 범죄 수사 체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살인 폭주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이코패스라는 생소한 개념을 대중적으로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으며,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이 수사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거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연쇄살인마들과 궤를 달리합니다. 강호순이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10명을, 정남규가 28개월 동안 13명을 살해하는 동안 유영철은 단 10개월 만에 그들보다 훨씬 많은 20명을 살해했습니다. 평균 15일에 한 번꼴로 살인을 저지른 셈입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우발 범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효율성과 냉혹한 심리적 기제가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범해 보이던 한 남자를 이토록 잔인한 살인 기계로 진화시켰을까요? 오늘 우리는 유영철의 뒤틀린 내면 세계와 그를 막아서기 위한 수사관들의 사투를 깊숙이 파헤쳐 봅니다. 내 인생은 처음부터 시궁창이었어. 가난, 그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미치게 만드는 거야. 남들이 따뜻한 밥 먹을 때 나는 멸시를 먹고 자랐지. 소년원을 들락거리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배운 게 있어. 이 사회의 법이라는 건 가진 놈들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일 뿐이라는 것. 나 같은 놈들은 그 울타리 밖에서 굶어 죽든 말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내가 감옥 독방에서 무릎 꿇고 신에게 빌었던 적이 있어. 한 번만 도와달라고, 이번만 넘겨주면 새 삶을 살겠다고. 그런데 신은 대답 대신 실형 선고를 내리더군. 그때 깨달았지. 신은 죽었거나 적어도 내 편은 아니라는 걸. 그때부터 내 기도는 저주로 변했어. 신이 사랑한다는 이 세상을 내 손으로 망쳐놓겠다고 맹세했지.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은 유영철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애착 결핍에 주목합니다.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자라난 그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을 거세당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소년원 출입,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 14차례나 기록된 전과 기록은 그가 사회 규범을 내면화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에게 교도소는 반성의 공간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증오를 칼날처럼 벼리는 연마장이었습니다. 결정적인 폭발의 도화선은 2000년대 초반에 당겨졌습니다. 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그에게 날아온 아내의 이혼 통보와 아들에 대한 양육권 박탈. 그것은 유영철이 붙들고 있던 마지막 사회적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을 탓하는 대신 자신을 버린 가족과 사회, 그리고 신을 향해 칼끝을 돌렸습니다. 특히 그는 종교에 대한 극심한 반감을 품게 되는데, 훗날 그의 첫 범행 장소들이 교회 근처의 부유층 주택가였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도구의 성능이 아니라 집착의 깊이야. 시중에서 파는 망치, 그건 건물을 짓기 위한 거지. 사람을 잡기 위한 게 아니야. 자루가 너무 길면 휘두르다 벽에 걸리고 힘이 분산돼. 그래서 내가 직접 만들었어. 나만의 완벽한 심판의 도구를. 망치 대가리를 공사장에서 가져와서 자루를 짧게 잘라내고 내 손에 딱 맞게 실리콘을 감았지. 무게는 정확히 4kg.
이게 중요해. 너무 가벼우면 단번에 숨통을 끊지 못하고 너무 무거우면 내가 지쳐버리거든. 한 손으로 휘둘렀을 때 원심력과 타격력이 가장 완벽하게 조화되는 지점. 그 해머가 머리에 닿을 때 전해지는 그 묵직한 진동. 그건 내가 이 비루한 인간들의 생사여탈권을 쥐었다는 유일한 증거였어. 유영철은 살인을 철저하게 계산된 공정으로 인식했습니다. 그가 개조한 4kg의 해머는 범죄공학적으로 매우 치밀한 설계가 담겨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충격량은 힘과 시간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유영철은 좁은 현관이나 욕실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한 손으로도 치명상을 가할 수 있도록 자루 길이를 최적화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거나 저항할 틈조차 주지 않고 단 한 번의 스윙으로 무력화하겠다는 살인마의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문이 남지 않도록 손잡이를 실리콘으로 마감하고 혈흔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구를 비닐로 감싸는 등 증거 인멸 수법에서도 놀라운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범행 도구의 진화는 곧 그의 살인 의지가 단순한 충동을 넘어 지능적인 범죄 시스템으로 발전했음을 의미합니다. 준비된 도구가 그의 손에 쥐어지는 순간 서울은 거대한 사냥터로 변했습니다. 2003년 9월 24일 신사동에서의 첫 범행. 유영철의 살인은 부유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남과 강북의 부촌을 넘나들며 담을 넘은 그는 아무런 면식도 없는 노부부들을 향해 해머를 휘둘렀습니다. 특이한 점은 범행 현장에서 사라진 금품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불행과 박탈감을 이른바 상류층에게 투사하여 파괴함으로써 대리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 노인네들 금붙이 가득 쌓아놓고 좋은 집에서 살면 평생 안전할 줄 알았겠지. 천만에 내가 담 하나만 넘으면 그들의 인생은 그냥 조미짬처럼 구겨지는 거야. 내가 왜 돈을 안 훔쳤냐고. 난 구걸하는 그지가 아니거든. 난 그들의 오만함을 죽인 거야. 하지만 노인들은 너무 약해. 저항조차 못하고 부서지니까 금방 실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대상을 바꿨지. 조금 더 활발하고 조금 더 나를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상대로. 2004년 4월 부유층 주택가의 경계가 강화되자 유영철은 범행 수법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했습니다. 황학동 노점상 살인 사건에서 그는 가짜 경찰 신분증과 수갑을 활용해 공권력을 사칭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 의지를 심리적으로 꺾어버린 뒤 자신의 공간으로 납치하는 지능적인 수법. 이때부터 그의 범죄는 살인 폭주의 단계로 진입합니다. 더 이상 냉각기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증오는 매일같이 타올랐습니다. 2004년 여름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의 한 오피스텔. 이곳은 대한민국 범죄 사상 가장 끔찍한 장소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유영철은 전화방이나 출장 마사지 업소에 연락해 여성들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들였습니다. 위험한 침입 과정 없이 피해자를 완전히 통제된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무려 11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사흘에 한 명꼴로 사람이 죽어나갔지만 이웃들은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시신을 훼손하는 동안 틀어놓았던 커다란 음악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오피스텔 문이 닫히는 순간 그곳은 나만의 왕국이 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 나는 여자들에게 정중하게 대했어. 차를 한 잔 주기도 하고 다정하게 말을 걸었지. 그녀들이 안심하고 미소 지을 때 그때가 가장 짜릿하거든. 살해한 뒤엔 욕실로 옮겼어. 지문, 얼굴 다 필요 없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조각내서 배낭에 담으면 그만이니까. 난 그 과정을 작업이라고 불렀어. 샤워기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라디오에서 나오는 클래식 음악, 그 속에서 나는 가장 평화로웠지. 시궁창 같은 내 인생이 드디어 정돈되는 기분이었거든. 시신 처리는 기괴할 정도로 정형화되었습니다. 유영철은 시신을 18토막 이상으로 훼손해 배낭에 담은 뒤 신촌봉원사 인근 야산에 매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원을 숨기기 위해 칼로 손가락 끝 지문을 도려내는 극단적인 잔혹성을 보였습니다. 그는 경찰의 추적을 비웃으며
자신이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을 잡은 것은 화려한 액션이 아니라 끈질긴 집념이었습니다. 출장 마사지 업체 사장의 제보로 유영철이 검거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경찰을 조롱했습니다. 물증이 없다면 그를 풀어줘야 할 긴박한 상황. 수사팀은 유영철이 암매장했다고 자백한 장소에서 훼손된 시신들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시신들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1호 여성 과학수사요원인 김희숙 수사관의 전설적인 사투가 시작됩니다. 내가 지문을 다 도려냈는데 무슨 수로 이름을 알아내겠어. 난 수사관들 앞에서 웃었지. 고생 좀 해보시라고. 나를 취조하는 놈들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 당황하고 절망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여자 수사관 한 명만큼은 눈빛이 다르더라고.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그 썩어가는 살점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꼴이라니. 도대체 뭐가 저렇게 간절한 건지 이해가 안 됐어. 칼로 지문이 도려내진 사체. 하지만 지문의 중심점은 미세하게 남아있을 수 있다는 믿음. 김희숙 수사관은 부패가 진행된 피부 조직을 고온의 물에 불리고 다듬기를 반복했습니다. 한 명의 피해자라도 더 이름을 찾아주기 위해 무려 161번이나 지문을 채취하는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피해자의 이름이 대조 결과와 일치했습니다. 과학적 증거가 유영철의 앞에 놓였을 때 그는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의 패배를 기다리던 살인마에게 가한 과학수사의 결정적인 승리였습니다. 2004년 1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가 범행을 합리화하며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유영철은 법정에서조차 죽을 사람이 죽었을 뿐이라는 잔인한 말을 내뱉어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현재 유영철은 사형 미결수로 20년째 복역 중입니다. 최근 그가 사형 집행 시설이 갖춰진 서울구치소로 이감되면서 중단된 사형 집행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감옥 안에서 죽기를 바라겠지. 하지만 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어. 나는 여전히 살아있거든. 내가 죽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지만 나는 국가가 주는 밥을 먹으며 이렇게 멀쩡히 숨을 쉬고 있어. 이게 너희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거야? 나를 죽인다고 해서 세상이 깨끗해질까? 내가 남긴 이 공포는 너희들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야. 유영철 사건은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변화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먹구구식 수사 관행이 사라지고 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파일링과 지리학적 분석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살인마의 이름이나 자극적인 범행 수법이 아닙니다. 그의 헛된 명분과 뒤틀린 분노 아래 희생된 20명의 무고한 삶, 그리고 남겨진 유가족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지옥 같은 고통입니다. 범죄자에 대한 분노를 넘어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또 다른 괴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더 깊이 있는 범죄 분석과 사건 보고서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